자기가 안티 오이디푸스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빌레즈를 만나게 되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으시면 되고 핵심되는 얘기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재인 씨의 생각이 많이 이제 뭐 있는데 그런 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사를 이제 이 사람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원론적 입장에서 플라톤 철학이 쭉 이어지고 있고 그 끝에는 지난번에 그 색이라는 책을 봤는데 현대로 오면은 알랭 바디우가 이제 그 이원론적 철학자로서 현대 대가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헤드가 얘기했듯이 서양 철학사는 이제 플라톤의 주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원론과 이론론을 보느냐 이론론을 볼 때는 이제 에피쿠루스가 이론론으로 봤고 그래서 쭉 계보를 이어서 철학사를 이제 들레즈가 정리를 해서 들레즈까지 이어지는 건 이제 이원론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재인 씨는 그렇게 보질 않고 이제 플라톤 쪽의 계열을 이제 관념론으로 보고 그쪽에 이제 반대되는 이론론적인 차원을 우리가 이론론을 하는 것을 이제 유물론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물론자들, 뭐 들레즈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철학자는 이제 고대 철학을 정리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그 이후에 뭐 유물론이라 할지 아니면 이론론이라고 볼 수 있는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주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주라는 게 이제 음악에서 보면 특히 바하 음악 같은 걸 보면 이제 같은 테마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걸 변주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같은 유물론적인 입장을 조금씩 조금씩 빼거나 더하면서 이렇게 지속되어 온 게 철학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사를 보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플라톤 중심으로 보는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의 끝에는 현재 알랭 바디우가 있고 이제 뭐 유물론적인 이원론적 철학사에는 에피크루스가 있습니다. 시작에 불구하고 대성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니까 그런 끝에는 이제 들레즈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물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관련해서 볼 때는 이제 이론론으로 보냐 이원론으로 보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이제 우리 복음과 상황이라는 차원에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그런 어떤 갈래로 철학사를 정리하고 있다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앙티 오이디푸스와 이제 아마 들레즈를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도 보고 있고. 이제 이게 어떻게 이 책이 나오게 됐냐 하는 데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68 혁명, 68년, 1968년 5월에 혁명이 일어났다. 어, 그런 뭐 얘기는 이제 68 사상을 보면 이제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드골 대통령이 굉장히 권위주의고 그다음에 애국주의고 뭐 보수적인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프랑스 사회에서 많이 이제 좌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만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좌파도 이제 구좌파, 신좌파 나눴는데 구좌파는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계급의 혁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고 신자파는 프롤레타리아뿐 아니라 모든 뭐 남성, 여성 해방이라든지 뭐 학생들 해방 뭐 하여튼 평등 이런 들 전반적으로 문화까지 통틀어서 모든 면에서 이제 해방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혁명이 실패한 것은 구좌파, 신좌파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힘이 분산돼서 다시 총선을 했는데 쫓겨났던 드골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됐죠. 정책으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혁명이었었는데, 그 촉발은 어떻게 됐냐면, 낭테르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중심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그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이 자본을 바탕으로 이제 베트남을 공격했죠. 침공하는데, 이제 그걸 반대하는 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 다국적 기업의 대표 중 하나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그래서, 이 택배 회사죠. 전 세계에 다 나가 있는 회사인데, 지부가 프랑스인데 그 학생들이 지부를 덮쳐가지고 아마 점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주의를 그 대표하는 미국이 그 자본을 바탕으로 베트남을 침공한 건 옳지 못하다. 베트남에서 철수하라. 그럼 베트남 전쟁을 반대한다. 이러면서 이제 에, 다국적 기업인 미국의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지부를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중에 점거했던 사람들을 이제 열심히 뭐 앞장선 사람들 8명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다 들고 났죠. 가제나 그 불만이 많은데, 그걸 정부가 학생들을 그렇게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거의 다 합세해서 데모를 이제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 이 어떤 공장 노동자나 이런 노동자 농민들이 거기에 또 이제 가세를 해서 전체를 붕괴해 놨는데, 총 인원은 뭐 1,000만 명 이상이 됐다고 그래요. 그냥 뭐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그런 이제 혁명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뭐 미군 비행장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금지된 것들 그런 것들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에, 제거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프랑스에도 시작이 되었고,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까지도, 전 세계적인 학생 운동이자 노동자, 농민 운동이 일어났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죠. 모든 걸 이제 혁명을 일으키자. 공산당 선언에 기초해서, 억압이 없는 자유로 사람들의 이제 평등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자. 그것이 될 것 같이는 보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대가 많이 컸는데, 1968년인데, 이 앙트 오이디푸스가 나온 게 1972년이니까, 68년에 70년, 4년 만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에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뭐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표현하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큰 어떤 혁명이 있었는데, 4년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냥 1년 사이에 완전히 그냥 잦아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금방 순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중에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이걸 주도했는데 자기들끼리 나와서 싸우는 거죠. 구좌파냐 신좌파냐고. 원래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잘 이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정반하면서 이렇게 자기만이 정이고 반은 인정을 안 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힘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백성들의 선택을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그렇게 밀어내자고 한 그들이 타도 대상했던 드골이 다시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혁명을 주도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이 컸죠. 아니 그게 몇 년 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그러려면 뭐 하려고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했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하고 이제 써낸 작품이 이제 앙티 오이시푸스다. 왜 그러면 막스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얘기를 해야지 오이디푸스가 나오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철학적으로는 가장 세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었고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락강입니다. 모든 걸 통틀어서. 그래서
프로이드파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프로이드의 영향을 다들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러한 시대에 가장 앞장선 철학이 이제 프로이드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공격하면서 또 그것에 기초한 자본주의를 어떻게 볼 건가.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한 혁명이 어떻게 자본주의가 그걸 불과 1년 사이에 먹어치워버렸고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하는 존재가 됐고 다시 자본주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뀌었을까? 신기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성격을 규정할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정치 경제 이걸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베이스의 그런 사회에 소위 정치란 과연 무엇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 철학서다. 어떻게 보면 심리학 책 같기도 한데 정치 철학 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가 막 시작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칼 막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정치 철학서를 냈죠. 자본론이 그겁니다. 그것도 이제 자본론 하니까 경제책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자본주의가 베이스가 되는 이런 세상에서의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치 철학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자본주의가 국지적이었거든요. 뭐 일부에서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공산주의에 대비되면서 오히려 더 작을 받아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 들레주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정치 철학을 쓸 때는 자본주의가 거의 세계화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아주 번성한 시기에 썼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의 바탕을 둔 정치 철학의 완성본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어떤 운을 뗀 것은 막스고 이걸 완성한 것은 이제 들레즈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들레즈가 중요한 인물로 그 책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본주의에 금방 이렇게 물들어 버리고 거기 안주를 하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제 세상이 변할 수 없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혁명을 일으켜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자본주의가 사람을 길들이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화된 자본주의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들레즈가 들어올 때 그 IMF 같이 그전에는 뭐 세계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뭐 깊이 개입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어, 세계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게 이제 IMF에서 돈을 빌려오면서부터 그들이 와가지고 막 구조조정해라. 그때 막 많은 기업들이 다 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치와 경제를 자기 멋대로 막 이제 이렇게 주물르는 이제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경험했던 프랑스에서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이런 시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어, 미리 경험하고 쓴 이제 들레즈의 철학이 IMF 시대 이후에 한국인들에게 이제 잘 받아들이게 됐다. 뭔가 답이 거기 있지 않겠나. 철학적으로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수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김재인 씨의 의견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가 이제 파는 뭐 우리 앞에서 본 거면 이제 고리점을 길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에 딱 맞춰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반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면 그냥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딴 데로 가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신용카드를 쓰게 만들고 뭐 또 기업하고는 항상
미리 할부로 사게 만들고. 그래서 다 빚쟁이를 만들고, 처음에 이제 빚이 없던 사람들은 빚이 되면 이제 굉장히 불안과 초조했는데, 이제 그게 길들여지면 다들 그렇게 사니까. 자기 것은 소유는 별로 없어요. 말로만 소유가 있다고 그러지만, 집도 뭐 이제 뭐 돈 대출받아 계속 갚아 나가니까, 내 집은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월세를 산다든지, 전세를 산다든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차도 할부를 계속 넣고 끝나면 다시 새 차를 사고 또 할부를 넣고, 냉장고 같은 것도 다 할부로 사죠. 현찰 주고 사는 별로 없는데, 뭐 오랫동안 쓰면서 할부를 넣고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 교묘한 어떤 길에 모든 사람이 순응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 이제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러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볼까. 68 혁명에 기대했지만 불과 뭐 2, 3년도 못 가고 다시 자본주의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은 그래도 역시 칼 막스의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 근데 그것이 좌파적인 생각이에요. 좌파라고 하면 이제 뭐 다들 또 우파, 좌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댈 때는 칼 막스적인 사상밖에 없지 않느냐. 자본주의 사회에 이제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거기에 저걸 싫어하는 말 중 하나인데 많기도 하고, 뭐 착취당한다는 말이 이제 뭐 대학교 때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거부감이 많은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표현을 하면 착취당하는 그러한 이 백성들, 보통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로운 사람, 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이룰 건가. 그 기치가 그거든, 자본 공산주의가. 근데 그 구호는 참 좋잖아요. 억압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 이런 걸 만들어 보자.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철학도 이걸 그렇게 제시를 못 했거든요. 구체적인 방법론을. 칼막스가 그걸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도 이제 그런 매력을 느끼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막스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게 철학은 없어요. 특히 경제적인 평등, 경제적인 것,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빈부의 격차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래서 먼저 결국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참 모호한데, 어, 정부 주도로 많이 가진 자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못 가진 자를 나눠준다. 이게 이제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방법론이 다 잃어버린. 나중에 이제 들레주는 끝까지 그래도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 자본주의를 개혁해야 된다는 입장. 푸코는 이제 보수주의로 돌아서가고, 또 이제 서로 뭐 앙숙은 아니지만 다시는 만나지 않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자본주의를 변화시켜 나갈 건가 하는 건 이제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앙티오이디푸스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그동안에 그 어떤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그 당시 아주 주도 철학자의 심리학자인 프로이드식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이 인간의 의식을 어, 만든다, 생산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인간 중심, 어디까지 인간 중심인데, 이 들레즈는 그걸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로 보는 게 아니다. 인간의 무의식, 인간의 의식을 형성하는 무의식은 밖에 있는 모든 환경 자체를 다 무의식으로 봐야 된다. 우주까지도.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 철학, 역사,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무의식으로 봐고, 그것이 나의 현재를 형성하는 거지. 그것이 내 어릴 때의 뭐 엄마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만이 무의식으로 봐서는 잘못 본 것이다. 그래서 어, 이 앙티 오이디푸스 갖고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또 이 경제
중심의 이 자본주의 중심의 이 사회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에서 그걸 붙잡았는데 왜 앙티 오이디푸스였냐면 그 당시 주력 철학자 이제 지배 철학이 프로이드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핵심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이게 뭐 심리학책인가? 또 경제학책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당시의 주류 철학을 반대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락강 우리가 공부했을 때 락강은 뭐냐면 처음에는 아버지, 엄마, 나 이런 삼각관계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것도 분석해 보면 처음에 엄마한테 이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내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점점 나간다. 이렇게 봤는데 근래주는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그 기계 안에 있는 아이의 그림처럼 이 의식 밖에 있는 엄청난 욕망의 기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욕망의 기계고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뭐 이 무슨 경제도 욕망의 기계고 정치도 욕망의 기계고 수많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욕망의 기계가 있는 그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기계들이 이미 무의식에서 우리 의식을 형성한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면서 태어나기를 이미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관계는 그 다음에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요. 보는 시각이. 그래서 기계 앞에 있는 아이 그 그림이 이제, 어, 제가 아직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앙티오이디푸스 책에 이제 앞에 보면 그림 나옵니다.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있고 그 아이가 통통한 애가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앙티오이디푸스 책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볼 필요는 별로 없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1장만 한 50회 되는데 열심히 봐라. 이제 김재인의 권면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1장만 한번 좀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철학자를 공부할 때마다 고민이 더 깊이 들어갈 건가? 뭐 이 양반도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 들어가서 복잡한 걸 더 추구하고 들어갈 건가? 어느 정도에서는 멈추고 다른 철학자의 연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럴 건가 하는 게 고민인데 저는 후자입니다.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서 뭐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철학자가 되려고 하면 들어가야겠지만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복음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철학 자체를 공부하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아도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이제 절제하고 이제 다음 철학자도 공부하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들레즈 철학의 핵심이 어, 그 앙티 오이디푸스로 보고 있고 그 외에 뭐 차이의 반복이라든지 뭐 논리의 의미 이런 것들이 그 후에 나온 것들인데 그건 그냥 참고로 봐라.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왔던 책들은 존재론, 논리학 이런 것들인 게 본래적으로 이제 이 들레지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거니까 앙티오이디푸스만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니처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건 짧은데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에, 들레즈 이 사람인 철학사를 두 줄 갈래로 보는데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현재 철학자 중에는 이제 알랭 바디오 이원론적인 또는 관념론적인 뭐 이런 쪽의 철학이 한 줄이 흐르고 있고 이게 이제 그 포스트 모던 때 이제 많이 이제 죽었다고 그럴까요? 이제 쇠퇴했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되는 이제 물질주의 또는 뭐 유물론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철학사가 쭉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들레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과 이론론으로 봐도 되고, 관념론과 유물론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배경은 6.8 사상, 1918년, 아마 그 혁명의 이제 주체는 아마 랑테르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본주의의 대표인 미국이 그 자본을 바탕으로 약한 나라인 베트남을 공격한 것을 반대하면서 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의 사무실을 공격하고 그것에 이제 미국과 친밀하게 지내는 드골이 학생들 8명을 이제 잡아서 감옥에 넣은 것이 어떤 격발이 됐다고 했죠. 요즘 격발 트래거라고 그래요. 트래거. 방아쇠를 당기는. 그렇게 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던 노동자 농민까지 가세하면서 뭐 1,000만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시작했다. 그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채 2, 3년도 못 가서 자본주의에 그만 항복하고 스스로. 항복한 게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그렇게 싫어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더굴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거죠. 더 권위적이고 더 뭐 하여튼 보수화되고 이런 게 되면서 지식인들이 이게 뭐지?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그 평등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욕망을 분출했던 그런 운동이 도대체 왜 그렇게 빨리 끝난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자본주의를 연구하고 자본주의 속에서의 정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에, 자본주의 초기에는 막스가 그런 정치 철학서인 자본론을 냈고 자본주의가 이제 꽃 피어서 세계화된 이후에는 들레즈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정치는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쓴 것이 앙티에 오이디푸스다. 근데 왜 그럼 정치적인 용어나 또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주류 철학이 프로이드의 심리학, 의식 무의식이었고 그 또 철학을 더 핵심을 들어가 보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앙티 오이디푸스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다. 주류 철학이기 때문에 그걸 쓴 거예요. 네. 그걸 탁해서 삼은 거지. 그래서 의식, 무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엄마, 아빠, 나라고 하는 삼각고대 가정 내의 문제가 에, 무의식이 돼서 내 의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밖의 모든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 전체가 내 의식을 형성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 내가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어떤 특징이 뭐냐면 욕망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욕망하는 기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이 욕망하는 기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욕망의 또 한 핵심은 뭐냐면 경제죠. 돈이죠, 돈. 돈벌이. 지금도 이제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임남국인가 하는 사람이 정치가 안 돼. 뭐 돈을 무지하게 벌려고 뭐. 정치하는 것도 돈 벌려고 들은 것 같죠? 자세하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떠드는데 정치도 돈 벌려고 다들 그러고. 경제는 뭐 대놓고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목회자들 중에 이제 그런 또 의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모든 게 그런 거죠. 장사하는 거니, 뭐, 모든 것이 보면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왜 이렇게 밤새 공부하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돈이라는 게 항상 들어있다는 거예요. 돈을 욕망하는 거, 그런 기계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이고 그 의식, 그런 무의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의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도 욕망하는 기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이것이 핵심의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공부하면은 철학을 위한 철학인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복음의 상황이 이거니까요. 그걸 가르쳐주는 복음적 상황,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적 상황이 이거다. 근데 예수님도 말씀했죠. 미래의 세계는 자본과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물질이 우상화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욕망하는 기계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물, 돈, 이거에 그 이제 신격화해서 거의 뭐 사람은 죽여도 돈을 못 버리는 이런
시대에 와 있는데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아이들도 욕망하는, 돈을 욕망하는 기계죠. 좀 비참한 것 같지만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어른들도 나이 먹고 저도 나이 먹어가고 그럽니다만은 하는 얘기가 아유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런 식의 그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농담 비슷하지만 농담 속에 언중요굴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애들 어릴 때부터 세배하는데 관심은 얼마 준대? 얼마 해? 뭐 이거 이런 식으로 모두 이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다 그거란 말이죠. 그리고 할머니들이 무슨 노인장에서 모여가지고 자식들 자랑하는 것도 보면 우리 아들이 뭐 매달 얼마씩 보내준다. 뭐 이런 것 갖고 이제 돈을 욕망하는 기계로 다 변화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관심거리죠. 그래서 해답을 칼 막스도 보면 이제 성경에 찾으려고 노력했고, 초기 공산사회, 기독교 공산사회에서 이제 공산주의를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러죠. 이번에 뭐 우리가 그동안 뭐 어렴풋하게 들었던 그 북한의 그 주체 사상도 황장엽 씨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 망명했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망명했던 어떤 그 우리 말하면 군인 중령쯤 되는 사람이 뭐 TV인가 뭐 유튜브에 나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에, 이렇게 망명하게 그 탈북하게 된 계기가 누군가 그 자기 친구가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하나 줬는데 성경을 줬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보내는 게 무슨 효력이 있겠나 그랬는데 그 보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런 거 안 봐. 그랬는데 궁금해가지고 보다가 은혜를 받았더라고. 그럼 주체사상 하는데 주체사상이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황장의비가 이걸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체사상을 만들었구나. 사실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주체사상이 뭔지도 모른대요.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고 탈북을 한 다음에 이 황장암 씨를 만나가지고 이 주체사상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냐. 물었는데 이제 그게 그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다 사실 알고 보면. 공산주의도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가장 그 세상에서 기괴한 집단인 북한의 에, 그 주체사상도 성경에 나온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이러한 현재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자본주의를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또 성경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에서 이제 가장 그 추구하는 방법 중에는 이윤 추구거든요. 어떻게 이게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자본이 점점 더 커지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갈수록 뭐 계속 쌓이기만 하고 빈부격차를 만들지 이것을 이제 문제는 어떻게 공평하게 잘 살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정치가 개입을 해가지고 강제로 해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강제는 안 되는 거지. 그럼 자율적으로 이제 그걸 추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윤이 추구되면서 다른 면에서는 이웃들에게 나눠지는 것. 근데 이게 것만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5장을 저도 가끔 말씀드리고 저도 많이 묵상합니다만은 정말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집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나눠주라. 그리고 아픈 자를 가서 돌보고 갇힌 자를 위로하라. 이거 그렇게 안 하면 세상에 지극한 자를, 즉 작은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 사탄의 졸개로 보고 반드시 영원한 지옥불에 넣겠다. 그것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 사람들이 거기에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나 보면은 이윤 추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뭔가 내가 이렇게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즘에 그 제가 제일 문제시하는 게 이 교회 다니면서 이제 헌금하면 복 받고 뭐 그다음에 나눠주면 또 되받고 하는 이런 보상 체계를 공경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뭐, 왜 뭐 물질 축복 받으러 다니는 그런 교인도 아니다. 그 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사단의 앞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그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는 배부로 등 따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지금 뭐 명성교회니 뭐 난리가 나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 짓 하냐고. 지금 보니까 사랑의 교회도 그 목사가 뭐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거기 뭐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 거고 자기 자식을 거기다 담임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 본인도 거의 사기꾼인 거 하기도 안 했고 뭐 신학교도 제대로 졸업도 안 했다는데, 그렇게 뭐 사람들 꼬여가고 인물 갖고 들어가갖고 오는데 그런 모사를 꾸미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보상 체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 그럼 막스가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 후의 방법은 강제로 이제 빼앗아서 나눠주라는 건데, 혁명을 했고, 그건 안 되거든요. 안 된 게 한 번, 안 된 게 또 되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검토를 했지만, 이 중세 천주교도 시작은 좋았는데, 권력을 같이 가지면서 이제 이게 타락을 한 거죠. 괴물로 변한 거지. 그 의도는 좋아요. 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신앙으로 산다는 건 좋은데, 이 권력과 결탁이 되면 안 되거든. 근데 자본주의도 논리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권력을 잡고 결탁이 되면 괴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 보상 체계를 마련할 건가인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고 이제 뭐 책도 쓰고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면, 11조를 바치면 싸울 곳 없이 다시 거기다가 붙여서 올려준다는 거죠. 그럼 더 많은 규모를 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데 쓰시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6장 38절 나온 것처럼 이웃에게 나눠지면 흔들어 넘치고 대박케 하겠다. 내가 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갚아주겠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서 대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서 대받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자본주의가 원하는 물질, 소위 축복, 더 많은 물질을 갖게 만든다. 그런데 그걸 계속 나눠줄 때 내가 쌓아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쳐가지고 10,000원을 바쳤는데 그것이 100만 원이 되는데 돌아왔으면 10,000원만 남겨놓고 90만 원은 다시 하나님께 바치고, 그럼 하나님 더 많은 걸 나게 주고 필요한 만큼 채워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보면은 5천 명을 먹여 남도록 필요를 다 채워준다고. 그다음 이웃에게 나눠주면 100을 나눠줬는데 그것이 1,000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100을 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또 나눠주는 거죠. 그럼 다시 또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면 내가 쓸 만큼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되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 하나님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만들어 놔 있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목사인 우리도 또 사모들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지. 이게 정말 되는지. 그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해보니까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해봐라. 적어도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본인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 자본주의 극복하게 하려면. 이게 정말 되네. 그러면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건 고정돼 있고, 빈부차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해 나눠줌으로써 밖으로 흘러가게 된다. 우리가 뭐 말로는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회로 흘러가게 해주죠. 그 사랑이라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결국 물질이 흘러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말만 갖고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 위로 옆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물량과 수레가 돌아가듯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이런 체계를 교회에서부터 실험하면 되거든요. 이건 뭐 뭐 나라를 막 들썩들썩하고 막 폭력으로 죽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각자가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 자신부터, 목사의 집안부터,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교인 자식들도 그렇고, 나눠져 보라. 되돌아옴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보라. 싸울 것 없이 되돌아오는 걸 경험하고, 내 거 쓸 만큼 남겨놓고, 또 바치고, 또 나눠주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 아니고는 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방법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초기 공산사회에서 이렇게 네, 뭐 바나바 같은 경우 땅을 바치고 또 하나의 사표는 바치다 말고 떼놨다가 이제 망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온전하게 바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다 발전된 설명을 못한 거죠.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보상 체계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걸 안 가르치고 막 그걸 또 중간에서 막 이 소위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이나 큰 교회 목사들이 자기는 배부로 등 따뜻해서 그런지 가난한 사람들이 11조 할 수 없도록 아니 없는 사람에게 뭐 11조냐 뭐 예? 무슨 세금도 안 걷는 사람들에게 세금 걷듯이 교회에서 그지다니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거든요. 여기 기죽으면 안 되거든요. 나눠주긴 나도 먹을 거 없는데 뭘 나눠줘. 일단 네가 너부터 살고 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자기도 안 하면서.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제가 아는 어떤 잘나치고 엄청 하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 꼭 나를 만나면 선교하지 말라고. 아니, 목사님 교회도 어려운데 그 돈 있으면 교인들하고 어디 가서 회나 먹고 그러면 교인들이 탄탄해지고 친교되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중국 같은데 우리하고 사이도 안 좋는데 선교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맞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봐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아니죠. 어려울수록 저희 교회가 선교하다 망한다 할지라도 선교를 해야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그렇게 가르치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철학사도 이제 뭐 더 볼 게 없을 만큼 다 웬만한 건 다 봤단 말이에요. 어디 뭐 기가 막힌 무슨 자본주의를 극복할 방법, 정치 철학이나 경제 철학을 뭔가 나올 게 있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들레즈도 죽을 때쯤에서 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사막에 태어나서 자본주의 이전을 살아보지 않았고 사막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난 자본주의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사막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생각을 내놓기 어렵다 하는데 이제 그게 맞는 얘기죠. 어떻게 이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뭐 혁명하고 폭력, 혁명할 필요 없이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법에 따라서 한번 새로운 그 시도를 해보는 거죠, 시도를. 그러니까 최근에 누가 뭐 옷이 저도 몫이 별로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는 얘기 듣고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입기도 하고 그런 건데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아 이걸 주냐고 당신 없네 이런데 주고 싶어 줬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우리 그 여자 권사님이 목사님은 데이트 좀 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고 했더니 밥 먹고 왔더니 백화점 가서 좋은 옷을 사셨습니다. 나한테. 여름 양복하고 뭐 넥타이하고 뭐 와이셔츠도. 야 이게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더니 나는 뭐 입던 옷인데 새 옷이 생기는구나. 제일 비싸고 좋은 걸 이렇게 입었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이제 뭐 혹자는 그런 얘기 하면 아 이거 뭐 될라니까 된 거지 뭐 그러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반드시 저의 믿음에 없는 중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마치 그
에, 뭐 사렙다 가부가 자기도 없죠.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그 반쪽짜리밖에 없는데 세상에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 그걸 반을 때렸더니 3년 6개월 먹을 것이 충분히 되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도 옷이 없어. 근데 아유 옷 좀 있으면 하나 달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말하기가. 나도 없는데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주는 거죠. 그걸 배우고 그걸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럼 믿음을 갖게 만들자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뭐든지. 그러게 이제 흘러갈 거 아니에요. 옆으로. 이렇게. 그거 아니고서 보상이 없이는 보상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확신이 없으면 나누려고 할 수가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해보니까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자신 있게 주라 그러죠. 줘봐, 믿음으로. 그것이 자본주의의 이 빈부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바쳐보라. 쌓을 것도 없이 주실 거다. 그러면 그거 갖고 더 많은 선한 일에 하나님께 바쳐. 나눠줘라. 다시 되돌아올 거다. 나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에, 어떤 10대, 6대 강대국 속에 들었고, 우리가 이제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우리 어려울 때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선교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과 거의 버금갈 정도. 규모에 보면은 뭐 미국이 훨씬 크지만, 그러나 이제 그 어떤 가치에서 보면 미국은 많은 것 중에 막 퍼준 거, 우리는 정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교회들도 그냥 선교사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뭐 지금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을 후원하고 도와줬더니 지금 와서는 그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걸 다 좋아하는 거죠. 다 좋아해서 그들로부터 엄청난 돈이 우리나라로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지금 방산 같은 것도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마어마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벌고 있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도 좋아해서 시집도 많이 오고 또 뭐든지 뭐 전자제품이 차도 보니까 이번에 현대기아가 도유다를 눌렀더라고 이제 누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차도 우리나라 거 좋아. 뭐 노래도 좋아해, 음식도 좋아해. 이게 우연이겠냐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봐라.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건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사회적 값처럼 속에서 나눠줬더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다. 이제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도 생각하고 교회도 어려울수록 더 나눠주고 교회도 어렵죠. 뭐 사렙다 가부처럼 겨우겨우 뭐 쓰고 남는 거 없지만 그래도 아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많으니 그게 떡 한 쪽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교회가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지. 개인도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 그걸 왜 안 하겠어요? 누구든지 하게 되지. 그럼 한 사람이 그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은 행복한 거죠. 경주 최부자처럼 내 근동의 사방 백리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해라. 뒤줄을 밖에 내놓고 거기다 배고픈 사람은 최소한 하루 먹을 분량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교회가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1,000만 중에 100만 명이라도 만들어내면 믿음 있으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경주 최부자는 점점 부자가 된 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딴 사람 부자 돼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지. 아주 더 인색하고 못됐는데 이 사람들을 더 부자가 되면 더 베푸니까 그것이 이제 신앙적이 아니라 그냥 이 사회 속에 이루어지는데 보기 드문 예죠.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걸 활성화시키자는 거죠. 그 자본주의 극복하는 방법이 난 이걸 뿐이 없다고 난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가정부터 한번 실험해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1200만이라고 그러는데 1200만이 교회를 떠난 이유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 많고 이것이 확신을 갖고 1200만이 교인이 돼서 이렇게 실천한다 그러면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입만 갖고 됩니까? 이게 입만 갖고는 안 되잖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들레주 철학이 이제 뭐 거의 다 핵심 철학은 다 끝났고 이제 뭐 이 김재인 씨가 이런저런 얘기 자기 관련된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냥 재미를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핵심 얘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 욕망의 기계로 다 이렇게 꽉 짜여져 있고 우리도 어느 사이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 목사 자식이 됐든 욕망의 기계 중에 하나로 태어나는 거죠. 엄마 아빠 어릴 때 어떤 컴플렉스가 우리의 무의식이고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욕망의 기계 안에서 우리가 안겨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의 관계는 거기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먼저라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할 건가? 이들의 요구는 이윤 추구. 돈이 되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무슨 짓이든지. 왜 의사가 되고 왜 변호사가 되고 싶으냐? 돈이죠. 알아주고. 이게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딸이 보면. 무슨 매일 죄인들 만나고. 또 환자들 만나기 뭐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 돈이 되니까. 다 그걸 욕망의 기계, 돈 버는 기계, 욕망의 기계. 이런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채워주면서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해답을 거기서 찾자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도 성경에서 가져간 거고, 거기 공산사에도 거기서 가져간 거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성경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들레즈의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뭐 이 양반이 그 방법을 찾아낸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결론은 이제 방법을 못 찾았어요. 없어요. 또 우리 세기라고 하는 입세기라는 책도 봤습니다만은 좌파들이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의도는 좋았죠. 그러나 완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원인은 권력과 결탁이 있기 때문이다. 괴물이 됐죠. 공산주의 괴물. 자본주의도 이제 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의 가치는 이제 이 철학 자체에도 있지만 이 철학과 관련해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 요즘 많이 들면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줬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